나와 남편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문을 3번 노크하는 것을 우리만의 신호로 정했다. 어느 날 나는 그 약속을 잊고 문을 바로 열어버렸다. 거실의 광경은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와 남편에게는 우리 둘만 아는 작은 놀이가 있었다. 과장된 로맨스도 아니었고 의미 없는 습관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정해진 비밀 약속이었다. 우리가 아직 젊고 사랑만으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시절이었다. 집에 돌아올 때 나중에 온 사람은 반드시 3번, 그보다 많아도 적어도 안 되는 노크를 해야 했다. 심장 박동처럼 부드럽지만 선명한 3번의 노크 소리가 끝나고 나서야 열쇠를 꺼내 문을 열 수 있었다. 남편 지우는 그것을 안전 코드라고 불렀다. 그는 웃으며 부부 생활에도 여기가 우리 집이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사랑스럽게 들렸고 그의 뜻을 따랐다. 점차 3번의 노크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처럼, 베개에 남은 샴푸 향기처럼 우리 아파트의 일부가 되어갔다. 늦게 퇴근하여 쓰러질 것처럼 피곤한 날에도 나는 규칙대로 3번의 노크를 하려 애썼다. 나는 내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떤 비밀 약속은 달콤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몰랐다. 그날 오후 서울에는 하늘이 통째로 뒤집힌 듯 비가 쏟아졌다. 전형적인 7월의 장맛비처럼 멀리 있는 건물들이 낡은 필름처럼 흐릿해 보일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커튼처럼 드리워졌다. 차 안의 시계는 정확히 16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방금 수백억 원 가치의 컨설팅 계약을 마친 참이었다. 3개월간 신경을 곤두세웠던 우리 팀이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줄 그런 계약이었다. 클라이언트는 축하 파티를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설날부터 아껴둔 와인을 꺼내고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웃는 지훈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회사 이야기를 할 때면 그가 짓곤 하던 특유의 표정이었다. 나는 그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마트에 들러 한우 등심과 하얀 안개꽃 다발도 샀다. 빗물이 바지를 적셔 차가웠지만 등 뒤에 선물을 숨긴 어린아이처럼 즐거웠다. 우리 아파트는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에 있었고 복도는 길고 노란 불빛이 감돌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한 손에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열쇠를 찾았다. 그 순간 나는 3번의 노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저 빨리 문을 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열쇠가 돌아가자 자물쇠가 딸깍하는 작은 소리를 냈다. 문이 열렸다. 불빛도, TV 소리도, 지훈이 항상 피우던 샌다루드 디퓨저 향기도 없었다. 대신 소독용 알코올에 금속과 축축한 흙이 섞인 듯한 낯설고 차가운 냄새가 났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미소는 누군가 목을 조른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스위치를 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이내 멈췄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명이 아니라 비닐에서 반사되는 빛 같았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거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거실이 아니었다. 내가 강원도에서 직접 주문했던 양털 러그는 둘둘 말려 벽 구석에 세워져 있었다. 마치 시체를 숨겨놓은 것처럼. 천장과 소파는 두껍고 투명한 비닐 시트로 완벽하게 덮여 있었다. 가장자리는 실험실에서 장비를 포장하듯 꼼꼼하게 테이프로 마감되어 있었다. 커피 테이블도 TV도 심지어 식탁 다리까지 비닐로 감싸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지훈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보호복을 입고 일회용 파란색 장갑과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앞 바닥에 깔린 검은 벨벳 천 위에는 작은 도구들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핀셋, 강철침, 아주 미세한 솔, 머리에 쓰는 확대경, 그리고 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몇 가지 도구들. 그리고 지훈이 다루고 있는 것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짙은 금색 금속 덩어리였다. 마치 축소된 기계 장치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아주 작은 톱니바퀴, 홈, 잠금 장치, 그리고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각인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장신구도 모형도 아니었다. 주말이면 슬리퍼를 끌고 장을 보러 가던 평범한 남자의 일상에 속하지 않는 아주 현실적이고 전문적이며 이질적인 물건이었다. 지우는 마치 의사가 조직을 분리하듯 인내심을 갖고 금속 덩어리 위를 솔로 쓸었다. 이따금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내가 보지 못하는 작은 광원 아래에서 각도를 바꿔가며 살폈다. 모든 광경은 너무나 고요해서 창밖의 빗소리마저 삼켜버릴 정도였다. 나는 문턱에 서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 이것은 비밀이었다. 그리고 나는 허락 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와 버린 것이다. 순간 나는 가장 진부한 시나리오들을 떠올렸다. 외도, 도박, 마약. 하지만 아니었다. 이것은 그 어떤 진부한 것과도 달랐다. 외도를 위해 방 전체를 비닐로 덮을 필요는 없다. 도박에는 장갑과 보안경이 필요 없고 마약에는 시계처럼 톱니바퀴가 달린 금속 덩어리가 필요 없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에 돌이라도 박힌 듯 굳어버렸다. 문득 지훈이 그의 일에 대해 너무 깊이 물을 때마다 반 농담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다. 너무 궁금해하지 마. 궁금해하면 머리 아파져. 나는 그가 겸손하게 말하는 줄 알고 웃어 넘겼었다. 이제 그 말은 뒤늦은 경고가 되어 내게 돌아왔다. 내 안에 아주 오래된 본능이 깨어났다. 계약서의 함정을 파헤치고 미소로 위장한 파트너의 계략에서 살아남게 해주었던 바로 그 본능이었다. 그 본능이 속삭였다. 뒤로 물러서. 들키지 마. 나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경첩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문을 당겼다. 문이 닫히자 어둠은 가느다란 선 뒤로 사라졌다. 나는 복도에 서 있었다. 등은 식은땀으로 차가웠고 머리에 맺힌 빗방울이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나는 장바구니 손잡이가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고장난 필름처럼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비닐 시트, 짙은 금색 금속 덩어리, 의식을 치르듯 무릎 꿇은 지훈.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알코올과 금속이 섞인 냄새.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습관이 내 손을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행동을 했다. 나는 손을 들어 문을 향했다. 똑, 똑, 똑. 정확한 박자로 3번. 세게 두드리진 않았지만 안에 사람이 듣기에는 충분히 선명한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말뚝을 박는 망치처럼 가슴을 치는 것을 들었다. 하나, 둘, 셋. 초를 셌다. 안에서 무언가를 허둥지둥 줍는 소리. 테이프를 급하게 떼어내는 소리. 누군가 바닥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듯한 아주 희미하지만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불과 몇 초 후 자물쇠가 돌아갔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내 앞에 섰다. 더 이상 검은 보호복도, 보안경도, 마스크도 없었다. 그는 익숙한 회색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막 잠에서 깬 사람처럼 조금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남편의 표준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익숙한 샌다루드 향기가 풍겨 나오며 그 이상한 냄새를 어느 정도 덮었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그는 나를 보며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눈으로 말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클라이언트랑 저녁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거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밝았다. 커튼은 단정하게 걷혀 있었고 양털 러그는 제자리에 깔끔하게 펼쳐져 있었으며 소파는 깨끗했고 커피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 비닐 시트도 도구도 금속 덩어리도 내가 방금 본 실험실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모든 것이 가족 광고 사진처럼 완벽했다. 단지 내 코 깊숙한 곳 어딘가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뽑히지 않는 차가운 알코올과 금속의 냄새 한 가닥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지훈을, 그의 미소를, 내 대답을 기다리는 그의 눈을 보았다. 이 순간 만약 내가 한마디라도 잘못 말한다면, 만약 내가 노크 없이 문을 열었다는 것을 들킨다면, 우리가 달콤하다고 여겼던 작은 놀이는 즉시 다른 것,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안개꽃 다발을 앞으로 내밀며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 봐서 저녁 해 먹으려고. 지우는 웃으며 꽃다발을 받아들고 언제나처럼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얼른 들어와. 다 젖었잖아. 나는 문턱을 넘었다. 손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지훈이 몸을 돌려 문을 닫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그의 손톱 밑에 작고 짙은 젓갈색 얼룩이 있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 말라붙은 자국 같았다. 페인트도 흙도 아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3번의 노크를 잊어버린 순간부터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생각하던 집이 아니었고 내 앞에 남자 또한 더 이상 단순한 의미의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치 내 집의 길을 잃고 들어온 사람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따뜻한 노란 조명으로 밝았고 러그는 반듯하게 깔려 있었으며 소파는 깨끗했다. 모든 것이 내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 똑같았고 심지어 더 정돈되어 있었다. 만약 방금 그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내가 모든 것을 상상해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내가 사온 안개꽃을 식탁 위 유리병에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꽂았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익숙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해? 어서 옷 갈아입어. 비에 다 젖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바로 갈아입을게. 나는 신발을 벗으려 허리를 숙이면서 숨을 고르려 애썼다. 고개를 숙인 순간 나는 다시 그의 손톱 밑에 있는 젓갈색 얼룩을 보았다. 아주 작은 얼룩이었지만 대충 씻어서는 잘 지워지지 않을 위치에 있었다. 나는 과거 법의학 감사 일을 했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은 항상 의미가 있었다. 지우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재빨리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내가 저녁 준비할게. 당신은 좀 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평소보다 더 쾌활하게 들리기까지 했다. 나는 똑바로 서서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보았다. 내 눈은 구석구석을 훑었다. 바닥에는 비닐 시트가 없었지만 만약 여기에 비닐이 깔려 있었다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보이지 않았다. 접착제 자국 하나, 긁힌 자국 하나 없었다. 나는 두피가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몇 분 만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우려면 이 일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어야만 가능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등 뒤로 문이 닫혔다. 나는 옷장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내쉬었다.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첫째, 지우는 문을 열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 즉, 노크한 사람이 나라고 믿었다는 뜻이다. 둘째, 그는 3분도 채 안 되어 거실 전체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셋째, 내가 본 금속 덩어리는 장난감이 아니었다. 넷째, 그의 손톱 밑에 붉은 얼룩,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지우는 부엌에 서서 나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팔을 썰고 있었는데 동작이 빠르고 일정했다. 팬의 기름은 이미 달아올랐고 음식 냄새가 점점 내가 아직 느끼고 있던 차가운 금속 냄새를 덮어가고 있었다. 아까 뭐 하고 있었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이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다. 정말 짧은 순간이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모형 만들고 있었어. 그가 대답했다. 클라이언트가 건축 모형을 주문했는데 몇 가지 부품을 조립해보고 있었어. 지우는 건축가였다. 그 대답은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다. 하지만 건축 모형을 만드는데 의료용 장갑이나 거실 전체를 덮는 비닐 시트는 필요 없.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랬구나. 나는 식탁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나 한우 사왔어. 오늘 저녁은 소고기찜 해먹자. 지훈이 돌아보며 웃었다. 좋지. 나도 배고팠는데. 그의 미소는 내가 지난 3년간 사랑했던 그 남자의 미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우리 사이에 무언가 층이 생긴 것 같았다. 그를 선명하게 볼 수는 있지만 결코 만질 수 없는 투명한 유리 같은 층이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다.
지우는 강남에서 설계 중인 건물 이야기를 했고 나는 방금 계약한 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TV를 켜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기도 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평범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석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식사 후 지훈이 샤워하러 갔을 때 나는 부엌을 정리하는 척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은 후 나는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나는 몸을 숙여 바닥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소파에 앉아 몸을 낮춰 커피 테이블 아래 틈새를 들여다보았다. 비닐 시트에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일어서는 순간 그 냄새가 다시 스쳐 지나갔다. 알코올과 금속 냄새. 아주 희미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 냄새는 거실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욕실 복도 쪽에서 나는 냄새였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욕실에서는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지훈이 샤워 중이었다. 나는 거의 쓰지 않는 보조 욕실 문을 열었다. 금속 냄새가 더 강하게 났다. 나는 몸을 숙였다. 변기 발치 구석에 작은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의료용 장갑. 장갑을 벗을 때 찢어진 듯한 아주 작은 조각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나는 욕실 쓰레기통을 둘러보았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내가 아침에 쓴 화장솜 몇 개가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 뭉쳐진 휴지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안에는 짙은 갈색의 섬유질 몇 가닥이 흙 같은 것과 섞여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슨 섬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 집 러그에서 나온 섬유는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챙겨 침실에 걸어둔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거실로 돌아왔고 마침 지훈이 젖은 머리를 하고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나를 보고 웃었다. 아직 안 자? 응, 영화 좀 보려고. 그는 소파로 와서 내 옆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였다. 나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심장 박동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는 내 어깨에 팔을 둘러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 내일 현장에 일찍 가봐야 해. 당신 출근할 때 아침 꼭 챙겨 먹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장갑, 알코올 냄새, 낯선 식물 섬유, 금속 덩어리, 그리고 그의 손톱 밑에 젓갈색 얼룩. 그날 밤 지우는 아주 빨리 잠들었다. 그의 숨소리는 세상에 아무런 비밀도 없는 사람처럼 깊고 고르게 들렸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나는 그가 농담처럼 했던 말을 떠올렸다. 3번의 노크는 안전신호야. 그때 나는 그것이 우리 감정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3번의 노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3번의 노크는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가 모든 것을 치울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옆에 누운 남자를 보았다. 차가운 생각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만약 내가 노크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순간부터 나는 규칙도 모르는 게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일지도 모른다.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른다. 다만 눈을 감기 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다는 것만 기억한다. 내일 나는 우리 부부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은 결국 돈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흔적을 찾아내는데 최고였던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옅은 파란색 셔츠에 단추를 단정하게 채우고 어깨에는 노트북 가방을 셌다. 이 도시의 수많은 직장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습관처럼 나를 한번 안아주었다. 저녁에 일찍 올게. 외식하자. 나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다. 나는 몇 초간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내려가는 소리가 확실해지자 나는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결혼 3년 동안 나와 지우는 공동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계좌 시스템을 사용했다. 그것은 내 아이디어였다. 감사업계에서 일할 때 나는 돈의 흐름을 지도처럼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만 하면 모든 이야기가 드러났다. 나는 부부 공동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다. 데이터가 두루마리처럼 펼쳐졌다. 전기세, 수도세, 마트 비용, 주유비, 보험료. 모든 것이 평범했다. 지우는 낭비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는 꽤 단순하게 살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절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큰 지출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반복되는 지출을 찾고 있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내가 사용하던 분석 소프트웨어가 한 줄을 표시했다. 매달 15일에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항목, 금액은 50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어서 누구의 주의도 끌지 않았지만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이체되고 있었다. 나는 데이터를 확대했다. 수취인 계좌명은 평석 창조 문화 유한 책임회사였다. 이름은 아주 평범하게 들렸다. 나는 브라우저를 열어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거의 없었다. 안산의 낡은 공단에 등록된 작은 기업, 업종은 이벤트 기획, 문화상품 디자인, 고미술품 복원이었다. 고미술품 복원. 나는 그 단어에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어젯밤의 금속 덩어리는 고미술품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기계 부품 같았다. 나는 계속해서 회사 대표의 이름을 검색했다. 이광배. 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구글에 입력했다. 낡은 기사 하나가 나타났다. 1년도 더 된 기사였다. 제목은 안산 폐공장에서 남성 시신 발견. 나는 기사를 클릭했다. 내용은 아주 짧았다. 40대 남성. 직업은 고미술품 복원가로 기록. 공단 내 폐공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 초기 사인은 작업 중 사고. 피해자의 이름은 이광배. 나는 그 이름을 2번 다시 읽었다. 지훈의 돈을 받은 회사의 대표 이름과 같았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만약 이 사람이 1년 전에 죽었다면 누가 돈을 받고 있는 거지? 나는 의자를 뒤로 밀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매달 500만 원, 2년 동안 총 1억이 넘는 돈. 이것은 서비스 비용이 아니었다. 입막음용 돈에 가까웠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광경이 떠올랐다. 비닐로 덮인 방, 짙은 금색 금속 덩어리, 정교한 도구들, 그리고 의식을 치르듯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지훈. 만약 그가 고미술품을 복원하고 있었다면 왜 비닐 시트가 필요했을까? 왜 의료용 장갑이 필요했을까? 왜 3분 안에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을까?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문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가짜처럼 평화로웠다. 나는 방을 돌며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폈다. 이번에는 비닐 시트를 찾지 않았다. 나는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소파 아래 나는 무릎을 꿇고 몸을 낮췄다. 벽과 맞닿은 나무 틈새에 작고 반짝이는 물체가 있었다. 나는 손톱으로 그것을 긁어냈다. 그것은 탄피였다. 하지만 아주 작았고 일반적인 권총 탄피와는 달랐다. 탄피 바닥에는 아주 작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한국어가 아니었다. 러시아어 같았다. 나는 탄피를 손에 꽉 쥐었다.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매일 저녁 나와 설거지를 하겠다며 다투던 내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에 엮인 걸까? 그날 오후 나는 한 가지 일을 더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예전에 우리는 같은 감사법인에서 일했다. 민준은 나중에 사이버 보안 업계로 이직했다. 아주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친구였다. 전화벨이 2번 울리자 그가 받았다. 웬일이야, 오랜만이네. 나는 평소처럼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민준아, 나 회사 하나만 좀 알아봐줘. 무슨 회사? 평석 창조문화 유한책임 회사. 민준은 몇 초간 침묵했다. 너 또 무슨 사건에 휘말렸냐? 사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민준이 작게 웃었다. 네가 궁금하다고 할 땐 보통 간단한 게 아니던데.
나 좀 도와줘.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몇 시간만 줘봐.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장을 좀 더 보러 마트에 가기로 했다.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밖으로 나가 숨을 쉬어야 했다. 마트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숙여 뒷바퀴를 보았다. 왼쪽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었다. 나는 쪼그려 앉아 확인했다. 타이어 측면에 약 5cm 길이의 자국이 나 있었다. 아주 날카로운 칼자국이었다. 못에 찔리거나 사고로 생긴 자국이 아니었다. 아주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자국이었다. 나는 일어나 주차장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오갔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아주 분명하게 느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상상도 과대망상도 아니었, 직감이었다. 과거 내 직업이 수년간 단련시켜준 바로 그 직감. 나는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머리는 극도로 냉정했다. 24시간도 안 되어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 첫째, 나는 지훈의 비밀을 보았다. 둘째, 나는 이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했다. 셋째, 내 차 타이어가 찢겼다. 이 세 가지 일은 우연일 수 없었다. 나는 트렁크를 닫고 운전석에 앉았다. 전화가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단 한 줄이었다. 수연아, 네가 물어본 회사 평범한 회사 아니야. 예전 군사기술 프로젝트의 위장 회사야.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두 번째 문자가 바로 뒤따랐다. 회사 대표는 죽은 게 맞아.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절대 끝나지 않았어. 세 번째 문자. 조심해. 내 남편이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너도 안전하지 않아. 나는 휴대폰을 껐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차창을 보았다. 빗방울이 긁힌 자국처럼 길게 흘러내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결혼 생활이 두 겹의 그림 같다고 느꼈다. 위층은 사랑과 저녁 식사, 주말의 영화 감상이었다. 아래층은 그보다 훨씬 위험한 무언가였다. 그리고 나는 방금 무심코 그 그림의 위층을 벗겨낸 것이다. 내가 주차장을 떠날 때 나는 길 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빗속을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다. 강변북로는 불빛으로 번쩍였고 차들은 지친 긴 뱀처럼 느리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운전대를 잡는 데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민준의 세 줄짜리 문자로 가득했다. 군사기술 프로젝트의 위장회사. 회사 대표는 죽었다. 너도 안전하지 않아. 내 인생이 군사라는 두 글자와 엮일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숫자, 조항, 서명에 익숙한 계약 전문 변호사일 뿐이었다. 내 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보통 정교한 법적 함정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함정은 서류를 넘어선 것 같았다. 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릴 때 나는 반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오토바이를 끄는 사람, 아이를 아는 사람, 통화하는 사람.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나는 더 이상 평범함을 느끼지 못했다.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하고 나는 복도로 나섰다. 노란 불빛은 여전히 매일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췄다. 이번에는 똑똑히 기억했다. 나는 손을 들었다. 똑똑똑똑. 일정한 박자로 3번 문이 즉시 열렸다. 지훈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부엌 행주를 들고 있었다. 왔어? 나 김치찌개 끓이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얼굴은 평온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아주 자세히 살펴보려 애썼다. 거실은 오후처럼 깨끗했다. 흔적도, 금속 냄새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부엌에서는 찌개가 끓고 있었고 김치와 돼지고기 냄새가 향긋하게 퍼져나왔다. 지우는 냄비 옆에 서서 계란말이를 뒤집고 있었다.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
그 남자가 러시아 탄피나 비밀 군사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평석이라는 회사랑 일해본 적 있어? 내 질문은 작은 돌멩이처럼 공기 중으로 떨어졌다. 지훈은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가스불을 끄고 뒤집개를 내려놓았다. 무슨 회사? 평석 고미술품 복원하는 회사.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빨랐지만 나는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 아, 아마도 예전에 작은 전시 부스 설계를 의뢰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다. 왜 물어봐?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신문 보다가 그 회사 이름이 보여서.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관심한 척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해서 식탁을 차렸다. 밥 먹자.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갑자기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몇 초간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침묵했다. 가벼운 전파 방해 소리만 들렸다. 나는 스팸 전화라고 생각했다. 끊으려던 참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금속막을 통해 말하는 듯한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수연 씨 맞습니까? 등골이 오싹해졌다. 누구시죠?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단조롭게 이어졌다.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지훈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손이 멈춘 것을 보았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아니, 상대방의 목소리는 아주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는 절대 잘못 걸지 않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그 목소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장인에게 물건 준비하라고 전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손이 약간 떨렸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광고 전화야.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다. 장인에게 물건 준비하라고 전해. 장인장른, 그것은 지훈의 이름도 건축가라는 직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별명이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고 표정은 평범했지만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는 들었다. 그는 통화 내용을 전부 들었고 그 사람이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식사 후 지우는 설거지를 했고 나는 베란다에 서 있었다. 비는 그쳤고 도시는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커다란 어둠뿐이었다. 만약 그 전화가 지훈을 겨냥한 것이라면 전화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바로 그때 내 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수연아, 더 알아봤어. 다음 문자가 바로 뒤따랐다. 평석 회사는 고미술품 복원만 하는 게 아니야. 세 번째 문자. 그들은 몇 년 전 극비 기계 공학 프로젝트에 참여했어. 나는 계속 읽었다. 그 프로젝트는 다모클레스라는 암호명의 장치와 관련이 있어. 나는 심장이 맺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모클레스. 머리 위에 매달린 칼처럼 들리는 이름이었다. 민준의 마지막 문자가 나타났다. 내 남편이 무슨 일에 엮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가 정말 다모클레스와 관련이 있다면 당장 그곳을 떠나는 게 좋아. 나는 휴대폰을 껐다. 등 뒤에서 베란다 문이 열렸다. 지훈이 나와 내 옆에 섰다. 그는 내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오늘 당신 좀 이상해. 나는 물잔을 받았다. 별일 없어.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완전히 평온하지 않았다. 수연아, 응.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탄피에 대해, 평석 회사에 대해, 다모클레스에 대해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베란다에 홀로 남았다. 아파트 아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방금 라이트를 켰다가 바로 껐다. 그것이 언제부터 거기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나는 그 차 안에 누군가가 내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지우는 내 옆에서 깊고 고른 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다. 마치 이 세상 어떤 것도 그의 평정을 깨뜨릴 수 없다는 듯이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얇은 커튼을 통해 들어와 벽에 희미한 빗줄기를 그렸다.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의문의 전화, 장인이라는 이름, 다모클레스 프로젝트, 아파트 아래의 검은색 세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난 3년간 함께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든 남편 지훈. 나는 문득 내가 그에 대해 무서울 정도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는 가기 전에 언제나처럼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오늘 저녁에 일찍 올게. 그가 말했다.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문이 닫히자 나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나는 은행 계좌를 계속해서 확인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평석 회사로 매달 500만 원씩 이체되는 것 외에도 몇몇 소액 이체 내역이 더 있었다. 이 내역들은 날짜가 일정하지 않았지만 모두 낯선 계좌로 이체되었다. 총액은 크지 않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이체 내용이 없다는 것. 이것은 지훈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다. 누구에게 돈을 보낼 때 그는 항상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했다. 이 내역들을 제외하고는 나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내 직업에는 간단한 원칙이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평범하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보통 아주 비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일찍 퇴근했다. 나는 지훈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돌려 말하지도 추측하지도 않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묻고 싶었다.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렸다. 지훈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해물 좀 사왔어. 오늘 저녁은 해물탕 먹을까? 그가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지훈 씨. 응. 나 할 말 있어. 그는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무슨 얘긴데?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세 가지를 꺼냈다. 파란색 장갑 조각, 작은 탄피, 그리고 이체 내역을 인쇄한 종이. 나는 모든 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부엌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지우는 식탁 위의 물건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단 한순간이었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다. 이것들 내가 찾았어. 내가 천천히 말했다. 설명해 줄래? 지우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끌어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손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수연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내가 뭘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말을 끊었다. 내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피로로 가득했다. 당신이 모르는 편이 더 나아. 그 말은 불씨 같았다. 아니, 나는 벌떡 일어섰다. 나는 그날 거실에서 당신을 봤어. 보호복을 입고 방 전체는 비닐로 덮여 있었지. 소파 밑에서 탄피도 찾았어. 죽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돈을 보낸 것도 발견했어. 나는 종이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어제는 나한테 전화가 왔어. 당신을 장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런데도 모든 게 평범하다고 말할 거야?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는 무언가를 추스르려는 듯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한참 후에 그가 눈을 떴다. 수연아, 응, 미안해. 그 말에 심장이 조여왔다. 뭐가 미안한데?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나는 그냥 건축가가 아니야. 부엌의 공기가 끈적하게 굳어졌다. 그럼 당신은 뭔데? 내가 물었다. 지우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정리하는 사람이야.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을.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는 아주 위험한 물건들이 있어. 만약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결과는 엄청날 거야. 내일은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물건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사람을 말하는 거야? 지훈이 즉시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는 오직 물건만 처리해. 장비들, 기계 부품들,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 나는 식탁 위에 탄피를 보았다. 그럼 이건? 지훈이 그것을 무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집안의 불이 갑자기 퍽 소리를 내며 꺼졌다. 아파트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정전이야? 아니. 지훈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다. 정전이 아니야. 나는 현관문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금속이 서로 긁히는 소리. 누군가 자물쇠를 따고 있었다. 지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 따라와. 무슨 일이야? 묻지 마. 그는 나를 끌고 서재 쪽으로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그는 벽에 붙은 큰 책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선반의 한쪽 구석을 강하게 밀었다. 작은 쿵 소리가 나며 책장 전체가 옆으로 미끄러졌다. 그 뒤에는 좁고 어두운 통로가 있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집에 3년 동안 살면서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들어가,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처리할게.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지훈 씨.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온화한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결의에 차 있었다. 수연아, 들어.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절대 나오지 마. 그는 나를 통로 안으로 밀어 넣었다. 비밀문이 내 등 뒤에서 닫혔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철컥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밖에서는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총소리를 들었다. 비밀문이 내 등 뒤에서 아주 작은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지만 그 소리는 마치 낡은 세계의 문이 쾅 닫히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부엌의 불빛도 김치찌개 냄새도 익숙한 집도 없었다. 내 눈앞에는 끈적한 어둠뿐이었다. 나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벽은 차갑고 약간 축축했다. 공간은 너무 좁아서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거의 닿을 정도였다. 아마도 이것은 기술 통로나 지훈이 미리 만들어둔 피신처일 것이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귀에서 그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밖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 마치 누군가 벽에 세게 던져진 것 같았다. 나는 깜짝 놀라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을 꽉 붙잡았다. 곧이어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 의자가 끌리는 소리, 사람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지훈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지만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단지 짧고 강하며 단호한 충돌음 뿐이었다. 마치 실제 격투 같았다. 나는 지훈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는 온화했고 때로는 조금 내성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설계도를 그렸고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을 돌봤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건축가의 것이 아니었다. 탕 총성이 울렸다. 두꺼운 벽 때문에 소리가 먹먹하게 들렸지만 나를 떨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절대 나오지 마. 지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밖에는 몇 명이 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지훈이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지난 이틀 동안 내가 본 것들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의 작은 비밀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짜 전쟁이었다. 싸움 소리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멈췄다. 평범한 고요함이 아니라 태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춘 듯한 무서운 침묵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1분, 2분, 5분.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훈 씨. 나는 그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주 작게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일어나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었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고 겨우 1평 남짓했다. 방구석에는 접이식 의자와 작은 금속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손전등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켰다. 희미한 하얀 불빛이 비쳤다. 방은 비상 대피소 같았다. 물 몇 병, 구급상자, 그리고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비밀번호가 없었고 화면이 바로 켜졌다. 연락처도 문자도 없었다. 오직 앱 하나만 있었다. 보안 카메라 시스템.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나는 앱을 열었다. 화면에 거실 영상이 나타났다. 카메라는 빛이 약해 흑백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눈앞의 광경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거실은 전쟁터로 변해 있었다. 커피 테이블은 부서졌고 소파는 뒤집혔으며 러그는 구겨져 있었다. 바닥에는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핏자국이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현관문에서 방 중앙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화면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침입자들도 지훈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사라졌다. 나는 화면 구석을 확대했다. TV가 놓여있던 나무 장식장 옆에 작고 반짝이는 물체가 있었다. 금속 덩어리. 바로 내가 그날 봤던 그것이었다. 내가 아주 좋아했던 도자기 화병 조각들 바로 옆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지훈이 떨어뜨린 것이다. 나는 금속 덩어리를 뚫어지게 보았다. 지훈이 정리해야 할 물건이라고 불렀던 것. 사람들이 협박 전화를 하게 만든 것. 사람들이 한밤중에 우리 집 문을 따고 들어오게 만든 것. 아마도 저것이 그들이 찾으러 온 것이었을 것이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시간은 얼어붙은 듯 느리게 흘렀다. 나는 그 방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1시간일 수도 3시간일 수도 있었다. 환기구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희미해질 때쯤 나는 하늘이 거의 밝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일어나 손전등을 들었다. 내 손은 비밀문에 놓여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만약 문을 열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다. 책장이 옆으로 미끄러졌다. 창문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다. 집은 카메라에서 본 것보다 더 끔찍했다. 가구는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물건들은 사방에 부서져 있었으며 핏자국은 짙은 갈색으로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지훈 씨?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침실로 달려갔다. 없었다. 욕실도 베란다도 없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금속 덩어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표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주 작은 톱니바퀴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나는 아주 작게 새겨진 글자를 보았다. K27 델타. 나는 이전에 이런 기호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지훈은 사고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는 끌려갔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아마도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것일 것이다. 나는 폐허가 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바닥 안에 차가운 금속 덩어리를 들고 있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지훈이 정말 이것을 숨기고 싶었다면 왜 떨어뜨렸을까? 아니면 나를 위해 일부러 남겨둔 것일까? 나는 다시 방을 둘러보았다. 아주 분명한 느낌이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는 폐허가 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바닥 안에 금속 덩어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반짝이게 했다. 내게 익숙했던 아파트의 모든 것은 이제 범죄 현장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침묵이었다. 지운도 없고 그가 아직 여기 있다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오직 바닥을 가로지르는 핏자국뿐이었다. 나는 몸을 숙여 자세히 보았다. 핏자국은 많지 않았지만 어젯밤의 충돌이 작은 일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했다. 그것은 현관문 근처에서 시작되어 약 2미터 정도 이어지다가 멈췄다. 핏자국 끝에는 길게 미끄러진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끌려간 것처럼.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생각에 손이 떨렸다. 나는 금속 덩어리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이 작은 물건이 갑자기 끔찍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만약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왔다면, 만약 지훈이 이것 때문에 잡혀갔다면,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것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지훈은 신중한 사람이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분명히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나는 찾기 시작했다. 패닉에 빠진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지훈의 논리를 따라 찾았다. 그는 항상 중요한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숨겼다. 나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이 방은 작지만 깔끔했다. 설계도, 컴퓨터, 몇 권의 건축 서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곳을 보면 이 방의 주인이 총이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펜, 자, 몇 장의 스케치뿐이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수첩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펼쳤다. 첫 몇 페이지는 평범한 건축 설계도였지만 수첩 중간쯤부터 그림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집 그림이 아니라 기계 도면이었다. 톱니바퀴, 회전축, 식탁 위의 금속 덩어리와 똑같이 복잡한 구조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나는 다음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으로 쓴 글씨 한 줄만 있었다. 수연아,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계속 읽었다.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여서 미안해. 지훈의 글씨체는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그가 설계도에 메모할 때 쓰던 글씨체와 똑같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고미술품이 아니야. 다모클레스 프로젝트에 속한 기계식 잠금 시스템의 일부야.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모클레스. 민준이 문자로 보냈던 그 이름. 나는 계속 읽었다. 3년 전 나는 대형 기계 공학 그룹에서 일했어. 그들은 민간용 기계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 그들은 극비 프로젝트에 참여했지. 그 프로젝트는 존재해서는 안 될 장치를 만들었어. 나는 수첩을 꽉 쥐었다. 그게 뭔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완성된다면 한 지역 전체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어.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깊은 구멍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장치의 대부분을 파괴했지만 파괴할 수 없는 부품이 하나 있었어. 기계식 열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거야. 나는 거실 쪽을 보았다. 금속 덩어리가 식탁 위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무해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시 수첩으로 눈을 돌렸다. 어젯밤 그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야. 그들은 K그룹, 내 옛 회사의 사람들이야. 장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렀던 사람들. 나는 어젯밤의 전화를 떠올렸다. 장인에게 물건 준비하라고 전해. 그들이 지훈을 그 별명으로 불렀던 것이다. 나는 계속 읽었다. 그들은 열쇠를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잡혀가면 그들은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야. 그게 당신의 유일한 이점이야. 나는 눈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연아, 만약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그것을 버려. 강에 던지든 태워버리든 뭐든지 해. 그 그룹은 아주 거대해. 당신은 그들을 상대로 싸울 수 없어. 나는 마지막 줄에서 멈췄다. 지훈의 글씨체는 그가 급하게 쓴 것처럼 더 진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를 찾기로 결심했다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시작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마포의 낡은 카페. 3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다. 나는 수첩을 닫았다. 거실에는 햇살이 더 밝아졌다. 집은 여전히 폐허였고 지우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다. 하지만 어젯밤 이후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내게 길을 남겨주었다. 나는 일어나 금속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내 손에서 차갑고 무거웠다.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졌다. 만약 내가 이것을 버린다면 나는 아마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훈이 어디에 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다시 수첩을 보았다. 마지막 문장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찾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3년 전 나는 이 남자가 항상 옳은 일을 하려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비록 그것이 위험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내 차례일 것이다. 나는 차키를 들고 금속 덩어리를 가방에 넣은 후 아파트를 나섰다. 복도 밖 아침 햇살이 복도 끝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 평범한 삶이 끝났고 지훈을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도시가 막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아파트를 떠났다. 이른 아침 서울의 익숙한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오토바이들은 물결처럼 서로 얽혀 있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세상은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평화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내 가방 안에는 지훈이 목숨을 걸고 지킨 비밀스러운 금속 덩어리, 열쇠가 있었다. 밖에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 납치,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을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마포의 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 차를 세웠다. 이 카페는 낡았고 나무 간판은 색이 바랬지만 내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곳이었다. 3년 전 나와 지우는 여기서 처음 만났다. 그날 나는 북토크에 참석했다.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내가 강연장을 나왔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나는 비를 피하기 위해 이 카페로 뛰어들어왔고 지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한 편의 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주 평범한 것들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나는 시동을 끄고 잠시 카페를 바라보았다. 만약 지훈이 우리가 만났던 곳에서 시작하라고 했다면 그는 분명히 여기에 단서를 남겼을 것이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옛날과 똑같았다. 낡은 나무 테이블, 천천히 돌아가는 천장 선풍기, 공기 중에 퍼지는 원두 볶는 냄새. 나이든 아저씨 한 분이 카운터 뒤에서 컵을 닫고 있었다. 아저씨는 나를 잠시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나는 창가 자리를 선택했다. 바로 옛날 그 자리였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나는 블랙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조용히 주위를 살폈다.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나는 지훈이 의미 없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남겼을 것이다. 아저씨가 커피를 가져와 내 앞에 놓았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나는 깜짝 놀랐다. 저를 기억하세요? 아저씨는 온화하게 웃었다. 가게가 작아서요. 단골 손님은 많지 않거든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험 삼아 물었다. 아저씨, 며칠 전에 키 크고 안경 쓴 책 읽기 좋아하는 남자분이 여기 오셨나요? 아저씨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가라앉았다. 남자친구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가 천천히 말했다. 왔었어요. 심장이 뱉는 듯 했다. 이틀 전에 여기에 왔었어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저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카운터로 돌아가 서랍을 열고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가씨가 오면 이걸 전해주라고 했어요. 나는 봉투를 보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겉에는 수연이라는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종이와 열쇠 하나가 있었다. 그 금속 열쇠가 아니라 문 열쇠였다. 나는 종이를 읽었다. 단 한 줄이었다. 종로 헌책방 27번 책장.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헌책방이라니. 지우는 왜 이렇게 여러 겹의 단서를 남겼을까? 나는 고개를 들어 더 물어보려 했지만 아저씨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나는 열쇠와 종이를 가방에 넣고 커피를 다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기 전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아가씨, 나는 돌아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날 그 남자친구분 아주 피곤해 보였어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녀가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몇 초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밖으로 나오자 아침 바람이 작은 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차에 탔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여전히 어젯밤 민준이 보낸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K그룹, 다모클레스. 모든 것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지우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내게 길을 남겨주었다. 나는 시동을 걸고 종로로 향했다. 헌책방은 두 개의 카센터 사이에 끼어 있었고 거의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나무 간판은 썩었고 유리문은 먼지투성이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둡고 낡은 종이 냄새가 가득했다.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에는 낡은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한 노인이 카운터 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나는 곧장 27번 책장으로 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책장에는 낡은 과학 서적들이 가득했다. 나는 한 권 한 권 넘기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10번째, 20번째, 그리고 27번째 책. 두꺼운 파란색 표지의 책이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안은 비어 있었다. 가운데에 작은 틈이 있었고 그 틈에는 USB 메모리 카드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뚫어지게 보았다. 지우는 열쇠만 남긴 게 아니었다. 그는 데이터를 남겼다. 나는 USB를 꺼냈다. 바로 그때 내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다. 찾으셨군요. 몸에 피가 얼어붙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문가에 검은색 재킷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내 사진이었다. 이수연 씨. 그가 말했다. 아침부터 찾았습니다. 나는 USB를 손에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그냥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냥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손에는 USB를 꽉 쥔 채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가져간다면 지우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27번 책장 사이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내 운명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지는 작은 USB를 꽉 쥐고 있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 3명이 헌책방의 유일한 출구를 막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온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추격과 복종에 익숙한 자들의 눈빛이었다.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키가 180cm은 넘어 보였고 머리는 짧게 깎았으며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수연 씨, 우리는 그저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모든 것이 간단해질 겁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들은 누구죠? 그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분의 친구들입니다. 너무나 가짜 같은 말이었다. 나는 그들이 지훈을 잡아간 K그룹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등 뒤에는 책장이 있었고 왼쪽에는 책방 안쪽으로 깊숙이 이어지는 좁은 통로가 있었다. 남자는 내 의도를 알아차린 듯 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뒤에 있던 두 남자가 양옆으로 갈라져 통로 양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포위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헌책방은 낡고 비좁았으며 책장들은 머리보다 높았지만
바로 그 점이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후 갑자기 몸을 돌려 책장 사이의 통로로 곧장 달려갔다. 잡아. 뒤에서 외침이 울려 퍼졌다. 나는 다급한 발소리를 들었다. 헌책방은 작은 미로 같았다. 낡은 책장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수십 개의 좁은 통로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두 줄의 책장을 지나 갑자기 왼쪽으로 꺾었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바짝 따라붙었다. 뒤쪽으로 도망친다. 나는 USB를 손에 꽉 쥐었다. 만약 잡히면 이것은 분명히 빼앗길 것이다. 나는 책장 끝까지 달려가다 갑자기 멈췄다. 눈앞은 막다른 벽이었다. 심장이 돋는 듯했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이미 가까워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다. 오른쪽에 작은 문이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것으로 보아 창고 문 같았다. 나는 그쪽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다. 다행히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안은 종이 상자와 낡은 책으로 가득 찬 작은 방이었다. 천장에는 희미한 노란 전구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이 안으로 들어갔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뒷문은 없었고 어깨 높이의 작은 창문 하나만 있었다. 나는 책상자 하나를 끌어와 그 위에 올라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책방 뒤편의 골목이었다. 그리 높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나갔다. 내 발이 막 땅에 닿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을 세게 차는 소리가 들렸다. 쾅! 문이 부서졌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골목 끝으로 곧장 달려갔다. 종로의 거리는 여전히 차들로 붐볐다. 불과 몇 미터 뒤에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사람들 속으로 섞여들었지만 불과 몇 초 후 그 남자들 중 하나가 골목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의 시선이 내게 멈췄다. 그가 나를 알아봤다. 거기서 나는 몸을 돌려 뛰었다. 나는 길을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일 뻔했다.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근처의 작은 시장으로 뛰어들어갔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물건 파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로 시끄러웠다. 나는 군중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아가씨,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 나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좌판 사이를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계속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다른 작은 골목으로 꺾었다. 갑자기 한 팔이 나를 옷감 가게 안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깜짝 놀랐다. 한 중년 여성이 나를 보며 속삭였다. 이제 그만 뛰어요. 내가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커튼을 내렸다. 불과 몇 초 후 그 남자가 가게 앞을 지나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계속해서 달려갔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들이 쫓아와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들을 아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죠. 하지만 딱 봐도 좋은 사람들은 아니네요. 나는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아주머니는 나를 잠시 보더니 말했다. 여길 빨리 떠나는 게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가 멀리 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가게에서 나왔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손을 내려다 보았다. USB는 아직 그대로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들이 헌책방에서 나를 찾아냈다면 그것은 그들이 모든 흔적을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시장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뒷좌석에 앉아서야 나는 비로소 손바닥을 펴 USB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이것이 지훈이 숨긴 것이었다. 아마도 안에는 다모클레스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들어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잡혀간 이유일 것이고 또한 내가 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른다. 택시는 서울의 익숙한 거리를 지났다.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이 도시가 이렇게 넓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분명히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안전한 장소, 이 USB를 열어볼 수 있는 장소,
아무도 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장소가 필요했다. 머릿속에 문득 한 이름이 떠올랐다. 민준. 내 오랜 친구, K그룹에 대해 경고 문자를 보내준 사이버 보안 전문가. 만약 이 세상에 이 USB 안에 데이터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민준뿐일 것이다. 나는 기사님에게 말했다. 기사님, 강남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붐비는 차들 속으로 방향을 틀었다. 등 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나를 쫓는 자들은 분명히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택시는 강남의 작은 골목 앞에 멈췄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이 골목은 꽤 깊었고 양옆으로는 낡은 빌라든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머리 위에는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오후의 햇살은 이미 부드러워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팽팽한 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나는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민주는 이 골목 끝에 살았다. 그는 나와 대학 동기였다. 나중에는 대형 기술 회사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었다. 민준의 성격은 과묵하고 교류가 적었지만 컴퓨터와 보안 시스템에 관해서는 극도로 뛰어났다. 만약 이 세상에 저 USB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민준뿐일 것이다. 나는 익숙한 회색 철문 앞에 멈췄다. 낡았지만 깔끔한 3층짜리 빌라였다. 나는 문을 3번 노크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민준이 안경을 쓰고 간단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서 있었다. 나를 본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다. 수연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도 될까? 민준은 골목을 한번 훑어보고는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철문이 닫혔다. 민준이 바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고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열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 씨가 잡혀갔어.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나는 비닐로 덮인 방, 낯선 사람들의 침입, 헌책방에서의 추격전, 그리고 이 USB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민준의 안색이 확연히 변했다. 그는 마치 폭탄을 보듯 USB를 보았다. 수연아, 너 이게 뭔지 알아? 몰라. 나는 민준을 똑바로 보았다. 하지만 다모클레스 프로젝트와 관련 있다는 건 알아. 민준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수연아, 다모클레스는 장난이 아니야. 너도 알고 있구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 기술 업계에서 그 이름은 도시 전설 같은 거야.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전설? 민준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사람들은 그것이 글로벌 금융 데이터 통제 시스템이라고 말해. 만약 누군가 열쇠를 쥐게 되면 시장을 조작하고 은행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경제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우는 그것이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했었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만약 K그룹이 정말 그 프로젝트의 배우라면 지훈 씨가 쫓기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나는 USB를 민준 쪽으로 밀었다. 이거 열 수 있어? 민준이 나를 보았다. 수연아, 만약 이게 정말 다모클레스의 데이터라면 우리는 지금 극도로 위험한 것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내가 천천히 말했다. 지훈 씨는 저 밖 어딘가에서 아마 데이터를 숨긴 곳을 실토하라고 고문당하고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침묵했다. 내가 말을 이었다. 이게 유일한 단서야. 한참 후에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는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컴퓨터 책상으로 갔다. 책상 위에는 3개의 큰 모니터와 케이블, 기술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민준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만약 악성 코드나 추적 시스템이 있더라도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화면이 켜지고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폴더 이름은 DMC였다.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다모클레스가 맞네. 그가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3개의 파일이 있었다. 비디오 파일 하나,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 하나, 그리고 텍스트 파일 하나. 민주는 비디오 파일을 먼저 열었다. 화면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지훈이었다.
그는 마치 서재에서 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하얀 벽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했다. 수연아, 만약 당신이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뜻이야.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지훈이 계속 말했다. 이 USB에는 다모클레스 프로젝트 데이터의 일부가 들어있어. 시스템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해. 민준이 나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화면에서 지훈이 말을 이었다. K그룹은 이 데이터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거야.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만약 그들이 성공하면 그 결과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전쟁이 될 수도 있어. 방은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지훈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다. 수연아,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여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만큼 강하다고 믿어. 비디오가 끝났다. 민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수연아, 이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 알겠어? 나는 화면 속 지훈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딱 한 가지만 알아. 민준이 물었다. 뭔데?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나는 그를 찾아야 해.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그들이 지훈 씨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른다는 거야. 나는 남은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을 보았다. 아마 저 안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파일은 아주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있지만 시간이 있으면 시도해 볼 수 있어. 내가 물었다. 얼마나 걸리는데? 민준이 얼굴을 찡그렸다. 최소 몇 시간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해. 민준은 컴퓨터로 돌아가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코드라인이 계속해서 흘러갔다. 나는 뒤에 앉아 화면의 푸른빛이 벽에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지훈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민준의 작업실은 3개의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푸른빛으로 가득했다. 코드라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며 그의 집중한 얼굴에 반사되었다. 빠르고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는 지칠 줄 모르는 기계 소리 같았다. 나는 뒤에 앉아 손을 꽉 쥐었다. 매 순간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밖에서는 서울이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찼다.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물건 파는 소리가 골목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나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곳. 민준이 갑자기 손을 멈췄다. 찾았어. 나는 벌떡 일어섰다. 풀었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첫 번째 암호 레이어를 열었어. 화면에 디지털 지도가 나타났다. 민준이 화면 구석을 가리켰다. 수연아, 여기 봐.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지도에는 서울 남부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붉은 선들이 강가에 인접한 넓은 부지를 동그랗게 감싸고 있었다. 민준이 이미지를 확대하자 낡은 공장지대가 나타났다. 여기는 성수동의 낡은 창고 항구야.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 하필 거기지? 민준이 설명했다. 데이터 파일에 GPS 좌표 문자열이 있었어. 내가 해독하니까 이 지역을 가리켰어. 그가 몇 줄의 명령어를 더 입력했다. 위성 사진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공장지대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고 양철 지붕은 녹슬었으며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하지만 민준이 작은 디테일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 봐. 나는 화면에 바싹 다가갔다. 공장 구석에 검은색 트럭 몇 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이 위성 사진은 3일 전에 찍힌 거야. 민준이 말했다. 버려진 곳에 저렇게 트럭이 주차되어 있다는 건 아주 의심스러워.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강한 예감이 마음속에서 차올랐다. 지우는 저기에 있다. 민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수연아,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 내가 확신에 차서 말했다. 지훈 씨가 남긴 파일에 저 좌표가 들어있는 건 우연이 아니야. 민준이 생각에 잠겼다. 아마 K그룹이 그를 임시로 붙잡아두고 있는 곳일지도 몰라. 나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럼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해. 민주는 마치 내가 미친 소리를 한 것처럼 나를 보았다. 수연아, 거기는 그들의 본거지일 수도 있어. 우리는 고작 2명이야. 너는 특수요원이 아니라 변호사라고.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지훈 씨는 내 남편이야.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잠시 후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가 컴퓨터의 다른 창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로 가려면 준비해야 해. 민준은 창고 항구 지역의 상세 지도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입구가 3군데야. 정문, 강가 근처의 후문, 그리고 트럭 전용 작은 길이 있어. 민준이 후문에 동그라미를 쳤다. 만약 그들이 경비를 세운다면 정문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는 뒤쪽으로 가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계속했다. 나한테 작은 비행 카메라가 있어. 그걸로 미리 정찰할 수 있어. 나는 놀라서 민준을 보았다. 너 그런 것도 있어? 민준이 작게 웃었다. 사이버 보안 일을 하면서 기술 장난감이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 방 안의 공기는 긴장되었지만 명확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컴퓨터를 끄고 USB를 뽑았다. 그는 그것을 작은 금속 상자에 넣었다. 데이터에는 아직 한 겹의 암호가 더 남아있지만 좌표 부분은 진짜야. 나는 상자를 보았다. 지훈 씨가 이럴 줄 미리 알았을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는 단서로 좌표를 남겨둔 거야. 나는 비디오 속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수연아, 나는 당신을 믿어. 그는 내가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민주는 책상으로 돌아가 배낭을 꺼냈다. 안에는 작은 드론, 헤드셋 2개, 손전등, 그리고 몇 가지 전자기기가 들어있었다. 그가 내게 어두운 색 재킷을 건넸다. 이거 입어. 나는 재킷을 입었다. 민준이 말했다. 수연아, 지금부터 모든 것이 아주 위험할 거야. 우리는 K그룹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들은 분명히 발각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알아. 민준이 나를 몇 초간 보았다. 무섭지 않아? 나는 지훈을, 비닐로 덮인 방을, 바닥에 핏자국을 생각했다.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젯밤부터 계속 무서웠어.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가 배낭을 어깨에 셌다. 가자. 나는 민준의 집을 나섰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작은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다. 우리는 민준의 차에 탔다. 차는 강남대로를 따라 성수동 쪽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엔진 소리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뿐이었다. 나는 밖을 보았다. 저 공장 지대 어딘가에서 지우는 기다리고 있거나 신문당하고 있거나 혹은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차는 강가로 이어지는 작은 길로 접어들었다. 멀리 공장지대가 어둠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 양철 지붕은 검게 보였고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준이 차의 라이트를 껐다. 도착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오늘 밤이 결정적인 밤이 될지도 모른다. 민준의 차는 공장 지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멈췄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강가에 늘어선 낡은 양철 지붕들을 볼 수 있었다. 이 지역은 원래 도시의 낡은 창고 항구였고 몇 년 전에 운영을 중단했다. 낮에도 한적했지만 밤에는 더욱 황량했다.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물냄새와 녹슨 쇠냄새를 싣고 왔다. 민준이 시동을 끄고 나를 돌아보았다. 수연아,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배낭을 열고 손바닥만 한 작은 드론을 꺼냈다. 민주는 그것을 땅에 내려놓고 전원을 켰. 프로펠러가 가볍게 돌기 시작하며 아주 작은 윙 소리를 냈다. 이 카메라에는 적외선 모드가 있어.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보자. 드론은 천천히 떠올라 길가의 나무들을 스쳐 지나간 후 공장 지대 쪽으로 향했다. 민주는 조종기를 들고 작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옆에 바싹 붙어 서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드론 카메라에서 전송된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공장 지붕은 넓고 어두웠으며 희미한 노란 전구 몇 개만 켜져 있었다. 민주는 드론을 주위로 선회시켰다. 트럭이 있어. 그가 말했다. 나는 화면을 보았다. 검은색 트럭 2대가 정문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 다른 픽업 트럭 1대는 마당 구석에 있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드론의 고도를 낮췄다. 공장 밖에는 남자 2명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경비가 있네. 민준이 말했다. 최소 2명이야. 그는 드론을 뒤쪽으로 선회시켰다. 공장 뒷면에는 쇠사슬로 잠긴 큰 철문이 있었지만 그 옆에는 작업자들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더 작은 문이 있었다. 민준이 작은 문으로 카메라를 확대했다. 이 문에는 경비가 없는 것 같아.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우리는 저기로 가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드론을 조금 더 높이 올린 후 시동을 껐다. 공장 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더 있을 거야. 하지만 지훈 씨가 여기에 잡혀 있다면 아마 지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가 물었다. 지하? 민준이 휴대폰으로 공장 지대 지도를 가리켰다. 이런 종류의 창고에는 보통 화물 저장용 지하실이나 기술실이 있어.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만약 그들이 지훈을 신문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런 은밀한 장소에 있을 것이다. 민준이 배낭을 닫았다. 가자. 우리는 차에서 내려 공장 뒤쪽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따라갔다. 어둠이 주위를 감쌌고 멀리서 희미한 노란 불빛만 비치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봐 두려웠다. 공장 뒷벽에 가까워졌을 때 민준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썩은 나무 상자 더미 뒤에 숨었다. 민준이 벽 모퉁이로 고개를 내밀어 몇 초간 살폈다. 아무도 없어.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작은 문으로 다가갔다. 낡은 철문의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다. 민준이 배낭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다. 자물쇠 따는 기술을 좀 배운 적이 있어. 그가 도구를 자물쇠에 꽂고 가볍게 돌렸다.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민준이 작은 손전등을 켰다. 빛은 약했지만 길을 보기에는 충분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은 넓고 차가웠다. 낡은 철제 선반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몇 개의 큰 나무 상자가 구석에 쌓여 있었다. 멀리 한 방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민준이 손전등을 껐다. 사람이 있어.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 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열쇠는 어디에 있지? 심장이 쉬는 듯했다. 지훈의 목소리였지만 아주 약하게 들렸다. 이미 말했잖아. 지훈이 힘들게 숨을 쉬었다. 모른다고. 퍽 하는 강한 타격음이 울렸다. 아마 주먹질이었을 것이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민준이 즉시 내 어깨를 잡아 말렸다. 진정해. 그가 속삭였다.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해. 민준이 문틈으로 엿보았다. 안에 4명이야. 2명은 경비를 서고 있고 1명은 책상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지훈 씨. 그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었으며 셔츠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던 남자가 일어섰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키가 컸으며 눈빛은 차가웠다. 네가 쉽게 입을 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도 인내심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도.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당신들은 찾지 못할 거야. 남자가 웃었다. 오, 우리는 찾을 거야. 그가 지훈에게 가까이 몸을 숙였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민준이 나를 뒤로 끌었다. 계획이 필요해. 나는 민준을 보았다. 뭘 기다리는 거야? 민준이 빠르게 말했다. 4명이야. 지금 뛰어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 나는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고문하고 있잖아. 민준이 몇 초간 생각하더니 말했다. 방법이 있어. 민준이 배낭을 열어 작은 장치를 꺼냈다.
전파 방해 장치야. 몇 분 동안 공장 전기를 차단할 수 있어. 나는 민준을 보았다. 그 다음엔 어두워진 틈을 타서 지훈 씨를 구출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민준이 장치를 켰다. 작은 딸깍 소리가 나자 즉시 공장 안에 모든 불이 꺼졌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앞쪽 방에서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무슨 일이야? 전기가 왜 나갔어? 민준이 속삭였다. 지금이야. 우리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다. 공장 전체의 전기가 퍽 소리를 내며 나가자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희미했던 노란 전구들이 사라지고 높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희미한 빛만이 남았다. 지훈을 감금하고 있던 방에서는 즉시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기가 왜 이래? 누가 껐어? 무전기의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발전기 확인해. 그것이 바로 민준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가 내 귓가에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나 따라와. 우리는 방문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민준이 어깨로 문을 세게 밀었다. 쾅! 문이 활짝 열렸다. 방 안은 혼란스러웠다. 2명의 경비원이 허둥대며 휴대폰 손전등을 켰고 불안정한 빛이 사방을 훑었다. 지훈 근처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민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손전등을 경비원 중 한 명에게 곧장 던졌다. 빛이 그의 눈에 정통으로 꽂히자 그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민준은 그에게 달려들어 팔꿈치로 목을 세게 쳤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경비원이 총을 꺼냈다. 꼼짝 마. 하지만 어둠 때문에 그는 방향을 잃었고 민준이 그의 손을 세게 찼다. 총이 멀리 날아갔다. 2 사람은 바닥에서 뒤엉켜 싸웠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훈에게 달려갔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흐릿했다. 수연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왔어. 내 손은 떨렸지만 그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풀었다. 지훈이 거친 숨을 내쉬었다. 오면 안 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버려둘 수 없었어. 뒤에서는 민준이 여전히 2번째 경비원과 싸우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주먹과 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소리쳤다. 저놈들 잡아. 그가 허리에서 총을 꺼냈다. 심장이 늦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준이 경비원을 세게 걷어차자 그가 정장남에게 부딪혔다. 탕! 총성이 한 번 울리고 총알은 벽에 박혔다. 나는 마침내 밧줄을 다 풀었다. 지훈이 일어섰지만 거의 쓰러질 뻔했다. 내가 그를 부축했다. 걸을 수 있겠어? 지훈이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민준이 달려왔다.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경비원들이 총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민준이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웠다. 나 따라와. 우리는 방을 나와 어두운 복도를 달렸다. 멀리서 다른 사람들의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기 있다. 외침이 들려왔고 총알 하나가 내 옆벽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깜짝 놀랐고 민준이 나를 끌고 달렸다. 우리는 공장 뒷문으로 달려갔다. 지훈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따라왔다. 총성이 2번 더 울렸고 총알 하나가 우리 근처의 나무 상자에 박히면서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마침내 우리는 뒷문에 도착했다. 민준이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공장 뒤편의 공터로 달려나갔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준의 차는 여전히 멀리 주차되어 있었다. 차가 저기 있어. 민준이 손으로 가리켰지만 우리 등 뒤에서는 발소리와 외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뒤쪽으로 도망친다. 쫓아.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지훈은 거의 기진맥진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며 달렸다. 마침내 우리는 차에 도착했다. 타. 민준이 문을 열었다. 나는 지훈이 뒷좌석에 앉도록 도왔다. 민준이 운전석에 뛰어들어 시동을 걸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공장에서 뛰쳐나오는 바로 그 순간 차가 출발했다. 당. 총성이 한 번 울리고 총알이 차문에 부딪혔다. 민준이 가속 페달을 밟자 차는 흙길을 벗어나 큰 길로 달려나갔다. 우리는 탈출했다. 차 안에서 지우는 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괜찮아. 지훈이 힘겹게 웃었다. 아직 안 죽었어. 민주는 운전하면서도 지훈에게 물었다. 그들이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가 나를 보았다. 수연아, USB는 찾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말했다. 데이터 일부를 봤어요. 지훈이 몇 초간 눈을 감았다. 그럼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물었다. 그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해? 지훈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심각했다. 만약 K그룹이 그걸 되찾으면 그들은 여러 국가의 전체 지하 금융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게 돼. 민준이 가볍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럼 진짜 블록버스터급이네. 지훈이 나를 돌아보았다. 수연아, 당신은 이제 그만둬야 해. 나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싫어. 지훈이 나를 보았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 민준이 작게 웃었다. 생각보다 고집이 세시네요.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계획이 필요해. 내가 물었다. 무슨 계획? 지훈은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차창 밖을 보았다. 우리는 다모클레스 데이터를 공개해야 해. 민준이 깜짝 놀랐다. 공개라고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K그룹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는 즉시 이해했다. 만약 이 비밀이 폭로되면 세상이 알게 될 것이고 K그룹은 더 이상 우리의 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거대한 그룹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차는 도시의 붐비는 차들 속으로 들어섰다. 등 뒤에서 공장 지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의 차는 도시의 환한 거리를 질주했다. 밤의 서울은 여전히 활기찼다. 오토바이들은 끝없는 강물처럼 줄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 작은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긴장되었다. 지우는 뒷좌석에 앉아 유리창에 등을 기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자국이 있었고 입술은 찢어졌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다. 나는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정말 확실해요? 지우는 내가 무엇을 묻는지 이해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민주는 여전히 앞을 보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데이터를 공개하면 K그룹은 전 세계의 적이 되겠죠. 지훈이 말했다. 맞아. 민준이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데이터를 전부 해독해야 해요. 내가 물었다. 마지막 암호 레이어 말이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중 잠금 장치 같아요. 지훈 씨만 열 수 있을 겁니다. 지훈이 민준을 보았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있죠? 민준이 옅게 웃었다. 우리 집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모든 게 다 있죠. 차는 강남의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민준은 라이트를 끄고 차를 천천히 몰았다. 지훈이 창밖을 보았다. 여기 오래 있을 수는 없어. 민준이 물었다. 왜요? 지훈이 말했다. K그룹은 아주 강력한 추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내가 탈출한 걸 금방 알게 될 거야.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주는 집 앞에 차를 세웠지만 바로 시동을 끄지 않았다. 그럼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죠? 지훈이 몇 초간 생각했다. 몇 시간이거나 그보다 적을 수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즉시 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에 커튼을 쳤다. 그가 컴퓨터 시스템을 켰다. 지훈 씨, 마지막 암호 레이어를 열어주세요. 지훈은 의자에 앉아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라인이 나타났다. 그가 천천히 타자를 쳤다. 다모클레스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야. 지훈이 말했다. 비밀 금융 통제 시스템이지. 민준이 물었다. 어떻게 통제하는데요?
지훈이 대답했다. 여러 은행, 투자 펀드, 심지어 정부의 비밀거래 네트워크에도 접근할 수 있어. 등골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지훈이 말을 이었다. 접근 권한을 가진 단 한 사람이 수조 달러를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야. 민준이 휘파람을 불었다. K그룹이 그걸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놀랍지도 않네요. 화면에 코드 라인이 멈추고 새로운 창이 나타났다. 민준이 몸을 기울여 보았다. 됐어요. 데이터가 열렸어요. 화면에 수많은 문서, 도표, 거래 목록이 나타났다. 민준이 빠르게 읽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맙소사. 내가 물었다. 뭐가 있는데? 민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수연아, 만약 이게 진짜라면 K그룹은 수년 동안 금융시장을 조작해 온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열쇠를 훔친 이유야. 민준이 물었다. 이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죠? 지훈이 즉시 말했다. 국제 언론사, 금융기관, 그리고 몇몇 수사기관에. 민준이 익명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중계 네트워크를 사용해야겠어요. 나는 화면을 보았다. 수천 개의 파일이 압축되고 있었다. 매 순간이 한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지훈이 갑자기 나를 돌아보았다. 수연아, 나는 그를 보았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였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나를 끌어들인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들어온 거야. 지훈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민준이 말했다. 준비 다 됐어요. 그가 몇 개의 키를 누르자 전송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0%, 15%, 20%.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한 현처럼 긴장되었다. 갑자기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젠장.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네트워크 레이더 화면을 보았다. 누군가 신호를 추적하고 있어.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K그룹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찾았어요. 진행률 표시줄은 겨우 40%를 넘겼다. 민준이 말했다. 만약 전송이 끝나기 전에 네트워크를 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나는 지훈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연결을 유지해야 해. 민준이 문을 보았다. 아마 지금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행률 표시줄이 60%를 넘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골목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작게 욕을 했다. 진짜 왔네. 진행률 표시줄이 70%를 넘었다. 지훈이 나를 보았다. 수연아,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았다. 만약 그들이 이곳에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다. 진행률 표시줄이 85%를 넘었다. 민준이 말했다. 몇 초만 더. 밖에서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쾅 누군가 문을 부수고 있었다. 진행률 표시줄이 92%를 넘었다. 민준이 마우스를 꽉 쥐었다. 제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쾅. 진행률 표시줄이 100%에 도달했다. 화면에 업로드 완료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끝났어. 바로 그 순간 밖에 철문이 부서져 나갔다. 발소리가 들이닥쳤다. 지훈은 화면을 보았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늦었어. 민준이 나를 돌아보았다. 수연아, 세상은 방금 K그룹의 비밀을 알게 됐어. 밖에서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뉴스는 퍼져나갔다. 곧 온 도시가,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K그룹의 게임은 끝났다. 민준의 집 앞 철문이 부서져 나가는 바로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귀를 찢을 듯한 그 소리는 작은 집 안에 숨막히는 공기를 갈랐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낡은 벽에 반사되어 마치 빛의 폭풍처럼 깜빡이는 흔적을 남겼다. 문으로 막 들이닥친 검은 옷의 남자들도 그 자리에 멈칫했다. 선두에 선 남자가 골목 밖을 보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후퇴해.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골목 양쪽 끝에서 여러 대의 경찰차가 길을 완전히 막아섰다. 확성기 소리가 한밤중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기를 버리고 밖으로 나오시오. 방 안은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검은 옷의 남자는 우리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역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불과 몇 분 전 그들은 추격자였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자가 되었다. 지우는 내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다.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는 내게 모든 것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민준이 먼저 두 손을 들었다.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몇 명은 집 뒤편으로 도망쳤지만 밖에는 이미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다. 꼼짝 마. 외침이 들리고 밤중에 경고 사격 소리가 한 번 울렸다. 불과 몇 분 후 모든 것이 끝났다. K그룹의 사람들은 제압되었고 경찰은 민준의 집에 들이닥쳐 방마다 수색했다. 한 경찰관이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분 다 괜찮으십니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거의 밝아오고 있었다. 끝없이 길게 느껴졌던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네. 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다모클레스 데이터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국제 언론사, 금융기관,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모든 자료를 받았다. 불과 몇 시간 안에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지우는 창가로 다가가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았다. 아마 오늘부터 많은 것이 변할 거야. 나는 그의 옆에 섰다. 후회해요? 지우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다만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겪게 해서 안타까울 뿐이야.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지훈이 작게 웃었다. 뒤에서 민준이 말했다. 이 일 끝나면 한 달은 휴가 가야겠어요. 내가 돌아보았다. 겨우 한 달만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알았어요. 2달. 방 안의 공기는 마침내 긴장이 풀렸다. 약 1시간 후 우리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질문은 길었지만 모든 것은 이제 명확해졌다. K그룹은 폭로되었고 다모클레스 자료는 많은 국제기구의 수사를 촉발시켰다. 그들이 수년간 통제해온 지하 금융 시스템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거대 그룹은 마침내 무너졌다. 사흘 후 나와 지우는 우리 아파트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여전히 그날의 침입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서진 가구, 벽에 남은 몇 개의 긁힌 자국. 하지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모든 것을 한결 가볍게 보이게 했다. 지우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마 집을 수리해야겠네. 내가 웃었다. 집만 수리하면 될까요?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수리해야 할지 모르지.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일어난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삶의 가치, 진실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도시는 완전히 깨어나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삶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그 삶으로 걸어 들어갔다. 결론, 이야기의 메시지.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삶에서 진실과 용기는 어떤 세력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인간이 양심과 정직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킨다면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때때로 삶이 우리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이게 하지만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제 아내의 성찰을 들으며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 대한 많은 좋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상황에서 정직과 성실을 지키며 피하는 대신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진실과 선한 것은 결국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도전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가 더 평화롭게 살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확인사항. 위 이야기와 등장인물은 제가 직접 창작한 허구의 이야기이며 실화가 아닙니다. 위 이야기의 MC는 AI 음성입니다.